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그널 트랜스덕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너무 진도를 못 나가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오늘 주로 할 내용은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의 시그널 패스웨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좀 너무 일반론적인 것만 해서 재미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의 시그널 패스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그널 패스웨이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 한 얘기 중에 중요한 것들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일단은 시그널 패스웨이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시그널 패스웨이 어떤 시그널이 와서 일단 그 시그널을 받는 거는 셀 표면에 있는 리셉터예요. 리셉터에서 반응이 시작되면서 셀 내에서 이제 그 리셉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 패스웨이들이 액티베이션 되어서 결론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시그널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하는 일은 셀의 몰폴로지가 변하거나 셀의 어떤 액티비티가 변하거나 셀의 그로스가 빨라지거나 혹은 셀이 죽거나 살거나 죽거나죠. 살거나 죽거나고, 살더라도 단순히 그로스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제대로 된 분화를, 디퍼런시에이션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크게 그 정도로 나누는데, 그런 현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시그널의 끝에 대부분은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발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보통 한 시그널이 오면 적어도 한 200~300개의 유전자의 발현이 업레귤레이션 되거나 다운레귤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그널의 끝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크립션의 변화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트랜스크립션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당연히 이게 만마리한 시스템이니까 트랜스크립션을 더 증가시키거나 약화시키려면 하는 일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그런 일들을 해요. 실제로 트랜스크립션을 하는 것은 RNA 폴리머레이즈겠지만 학부 때부터 계속 하던 얘기죠. 그 프로캐리어트 같은 경우는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RNA 폴리머레이즈 자체가 중요해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얼마나 빨리 DNA, 프로모터에 바인딩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바인딩 하는 스텝이 가장 크리티컬하고, 얼마나 빨리 바인딩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양의 트랜스크립트가 만들어지느냐가 결정돼요. 그런데 유캐리어트는 어떻죠? 유캐리어트는 기본적으로 RNA 폴리머레이즈가 DNA에 다이렉트하게 바인딩을 못해요. 다이렉트하게 바인딩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 분자생물학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General Transcription Factor라는 것이 필요하고, 걔네들이 먼저 바인딩을 해야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랜스크립션을 하기 위해서는 유캐리어트에서는 RNA 폴리머레이즈보다 더 중요한 먼저 General Transcription Factor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고,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은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보다 더 먼저 프로모터 부위에 와서 바인딩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러면은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DNA에 척 바인딩을 해서 트랜스크립션을 늘려준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겠어요? 트랜스크립션을 늘려준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RNA 폴리머레이즈가 빨리 와서 프로모터 주변에 위치를 하게 해서 트랜스크립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캐리어트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직접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먼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예요. 팩터면 나는 프로모터에 와서 바인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DNA가 쫙 벌판에 퍼져 있으면 그 중에 프로모터 위치를 찾아서 척 바인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RNA 폴리머레이즈가 올 것이고 트랜스크립션을 할 것인데,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와서 보는 곳이, 찾아서 바인딩 하려는 것이 DNA 시퀀스예요. 근데 DNA 시퀀스를 보고 오지만, 만약에 내가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인데 나는 어떤 프로틴하고 강한 어피니티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로틴이 미리 와서 그 프로모터 주변에 와서 척 붙어 있는 거예요. 척 붙어 있으면 내가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인데 프로모터 DNA 시퀀스만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얘를 보고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나랑 강한 어피니티가 있는 프로틴을 보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주변이 프로모터예요. 그러면 바인딩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프로모터 주위에 빨리 오도록 하는 거, 그런 거를 보통 리크루트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하는 일은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리크루트 하는 일, 프로모터 주변으로 모이게 하는 일. 그러니까 뭐든지 걔가 모여야 그 다음에 또 걔가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RNA 폴리머레이즈를 리크루트하고 걔가 트랜스크립션을 하고,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 리프레션 이런 과정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크립션 과정을 뭐 프로모터에 바인딩해서 어버티브 트랜스크립션 하는 과정까지를 이니시에이션, 그리고 쭉 만들어가는 걸 일롱게이션,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를 만나서 끝나면 터미네이션. 근데 일롱게이션과 터미네이션 과정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스텝이 아니에요. 일단 폴리머레이즈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안정만 되면 쭉 하고 떨어지고, 근데 문제는 다음에 다시 폴리머레이즈가 여기 와서 붙는 그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에 정확히 자리를 잡는 스텝이 가장 크리티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텝이기 때문에 뭐 물론 다른 경우도 1-20% 있지만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이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를 빨리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폴리머레이즈가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유캐리어트는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먼저 찾는 거고, 그런데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터 혹은 일반적으로 그냥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하는 일은 먼저 붙어서 제너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주변으로 빨리 오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의 대부분의 끝은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대부분의 끝은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 혹은 리프레션이기 때문에, 그러면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건드려주는 것, 어떤 특정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액티베이션 혹은 리프레션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들의 발현의 변화가 일어난다. 뭐 그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끝에 90% 정도는 트랜스크립션의 변화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이 두 챕터를 통해서 한 7개의 시그널 패스웨이를, 그러니까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메인 패스웨이를 배울 텐데, 그 중에 유일하게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만 약간 예외적으로, 대부분의 다른 것들은 다 끝이 트랜스크립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어떤 유전자의 발현을 변화시켜서 뭐 어떤 일들을 하는 건데, 이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만 거의 예외적으로 이 패스웨이의 90%는, 거의 대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프로틴의 액티비티를 포스포릴레이션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프로틴은 있어요. 이 프로틴이 있는데 얘가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에 의해서 어떤 대부분 시그널 트랜스덕션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포스포릴레이션, 카이네이즈의 역할인데, 어떤 카이네이즈 혹은 포스포릴레이션 시킬 수 있는 엔자임이 액티베이션 되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틴을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서 얘의 액티비티를 높이거나 낮추면 걔가 또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현상들, 피노타입이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번에 얘기한 게 프리 이그지스팅 프로틴의 액티비티를 변화시키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두 번째 끝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프로틴의 액티비티를 건드리거나. 근데 대부분은 트랜스크립션인데 이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만 예외적으로, 얘는 대부분이 프리 이그지스팅 프로틴의 액티비티를 변화시키는 게 대부분이고, 일부는 트랜스크립션 레벨을 변화를 시켜요.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를 13페이지 한번 볼래요? 우리 핸드아웃 제일 뒤에, 오늘 13페이지까지 하려고 하니까 13페이지 제일 뒤에 보면 Activation of Gene Transcription by G Protein Coupled Receptor라는 큰 타이틀이 나오고, 그 다음에 Intracellular signal pathways can have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 on the cell. 셀의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끝이 두 종류로 나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short-term effect, 조금 뒤에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가운데쯤 가면 long-term effect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딱 이런 시그널이 오면 두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숏텀으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의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 이미 어느 프로틴이 존재해요. 어느 프로틴이 존재한데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에 의해서 촥촥촥 가서 걔를 포스포릴레이션 딱 시키면 얘가 액티비티가 변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라고 해서 short-term effect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몇 세컨드, 몇 초 내지는 몇 미닛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굉장히 짧죠. 그런데 아까 말한 첫 번째 트랜스크립션을 변화시키는 것은 촥촥촥 일어난 다음에 건드려야 되는 게 트랜스크립션 팩터잖아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액티베이션 시키면 얘가 핵으로 들어가건 아니면은 카이네이즈가 직접 핵으로 들어가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액티베이션 시키든 어쨌든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액티베이션 돼야 되고 핵 안에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또 나와서 사이토졸의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야 되고 그 프로틴이 만들어지면 어떤 이펙트가 보이고. 말이 좀 길죠? 그러니까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긴 시간이 걸려서 이것을 long-term effect라고 해요. 근데 hours to days, 그러니까 몇 시간 안에 혹은 긴 시간, 24시간 이상도 걸리고요. 그래서 short-term effect, long-term effect를 구분할 때는 short-term은 이미 존재하는 프로틴의 액티비티를 변화시키는 현상, 짧게 빨리 일어나는 현상, long-term effect는 어떤 트랜스크립션을 유도해서 걔가 뭔가 일을 하는 현상을 long-term effect라고 얘기를 책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 끝이 트랜스크립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대부분은 트랜스크립션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이 거의 대부분의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트랜스크립션 과정을 또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그널이 와요. 시그널이 와서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액티베이션 되면 이 프로틴이 나와서 얘가 트랜스크립션 되고 트랜슬레이션 돼서 이 프로틴이 바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것. 이게 뭐 hours and days라고 했는데 이게 빠른 것은 한 30분 내에 이 프로틴의 익스프레션이 보여요. 시그널이 쭉 와서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까지 보는데 30분 내지 1시간이면 그 프로틴의 이펙트가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그 트랜스크립션만 보는 주로 그쪽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쇼텀 이펙트라고 해요. 그걸 쇼텀 이펙트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서 프로틴이 나왔어요. 이 프로틴이 바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로틴이 나와서 다시 한번 또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또 다른 트랜스크립션을 또 유도해서 또 다른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으로 보면 어떤 시그널을 딱 주면 어떤 유전자들의 발현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거는 증가한 것만 따지면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에 급속하게 어떤 유전자들의 변화가 쫙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은 한 8시간에서 한 24시간 후에 또 일반적으로 많은 진들의 변화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어떤 시그널이 와서 바로 캐스케이드를 거쳐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액티베이션 돼서 얘가 핵 안으로 들어가서 유전자의 발현을 변화시켜서 프로틴이 나오고 얘가 어떤 일을 할 때 요것은 요거고요. 그런데 얘가 또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뭔가 또 트랜스크립션을 하고 또 나오는 현상, 요게 보통 2차적으로 이렇게 액티비티가 보여요. 그래서 트랜스크립션만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요걸 숏텀, 이걸 롱텀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뭐 바로 트랜스크립션 팩터만 이렇게 여기 나온 프로덕트가 트랜스크립션 팩터만 액티베이션 시키느냐, 그건 아니고요. 얘가 또 다른 시그널 패스웨이에 있는 시그널 모리큘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 여기선 시그널을 주면 이 시그널 패스웨이가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프로덕트 때문에 또 다른 시그널 패스웨이가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기도 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나온 프로덕트가 똑같은 시그널 패스웨이를 한 번 더 액티베이션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대부분은
어떤 시그널의 패스웨이에 액티베이션 되는 것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는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더 숏텀, 롱텀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숏텀 이펙트, 롱텀 이펙트 하면 이 얘기를 더 많이 써요. 책에서는 프리 에그지스팅 프로틴을 변화시키는 것을 숏텀, 트랜스크립션을 롱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대부분은 그것보다는 트랜스크립션 레벨에서 혹은 시그널 패스웨이 과정에서 뭔가 한 번 빨리 액티베이션, 그건 다이렉트하게 그 시그널이 와서 리셉터로부터 다이렉트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숏텀으로 한번 샥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프로덕트 때문에 또다시 어떤 시그널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되는 경우 그런 패턴을 롱텀이라고 요 패스웨이, 요런 얘기를 더 많이 쓴다는 것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의 시그널에 대해서 보면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그 5페이지 봅시다. 우리 5페이지 테이블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패스웨이를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거기 보면 GS-알파 왼쪽에 G-알파 클래스 이게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니까 지금 G프로틴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G프로틴 중에 대부분 이게 트라이머릭 G프로틴인데 여기는 G알파 서브유닛하고 G베타 감마 서브유닛 베타 감마는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베타 감마 서브유닛이라고 하죠. 그래서 G알파 서브유닛과 G베타 감마 서브유닛이 있는데 GTPase 액티비티를 보이는 것은 G알파예요. G알파이기 때문에 G알파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그널 패스웨이가 나눠지는데 여기 어떤 G알파는 Associated Effector면 어떤 시그널이 와서 G프로틴이 액티베이션 되면 그 다음에 뭐한테 전해주느냐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게 뭐냐면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라는 게 보이죠.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가 보이고요. Associated Effector만 봅시다. 그러면 위에서 제일 위에 건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포타슘 채널이 하나 보이죠. 포타슘 채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약간 예외적으로 G베타 감마가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이것도 나중에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또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고 그 아래 보면 포스폴라이페이즈 C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시키는 패스웨이 세 종류를 볼 건데 첫 번째가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를 액티베이션 혹은 이니비션 시킬 수 있는 패스웨이가 있고 두 번째는 포타슘 채널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패스웨이가 있고 세 번째는 포스폴라이페이즈 C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패스웨이 이 세 종류를 배울 거예요. 그 아래 뭐 사이클릭 GMP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G알파의 어떤 종류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게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부터 공부를 할게요. 그 아래 부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제일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The G-alpha subunit of G-protein cycles between active and inactive form 이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G-protein, GTPase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액티브한 폼이 있고 인액티브한 폼이 있어요. 인액티브한 폼은 어떤 시그널이 없는 상태, 아무 시그널이 없을 때 액티브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시그널이 올 때 그 시그널을 다운스트림, 다른 모리큘한테 그 시그널을 전해줄 수 있는 폼을 액티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인액티브하다는 것은 그런 다음 시그널 모리큘한테 뭔가 시그널을 전해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그널을 전해준다, 전해주지 않는다. 뭐 전해준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시그널을 전해준다, 넘어간다 이런 개념의 시그널 트랜스덕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이 포스포릴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컨포메이셔널 체인지예요. 포스포릴레이션 내가 액티브해졌어요. 액티브해졌으면 그 다음 서브스트레이트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 걔가 P가 바인딩 되면서 그 프로틴의 모양이 바뀌면서 걔가 액티브해지던 뭐 어떻게 되는
그래서 포스포릴레이션으로 액티베이션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시그널 모리큘이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카이네이즈면 포스포릴레이션으로 다음 모리큘한테 시그널을 전해주고, 난 카이네이즈 액티비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모리큘인데 어떻게 시그널을 전해주느냐? 바인딩하는 거예요. 내가 얘랑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 바인딩한 모리큘의 모양이 변해요. 모양이 변해서 얘가 액티브해지던, 아니면 얘도 다음 애도 모양이 변하니까 그 아래랑 또 바인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인딩 아니면 포스포릴레이션으로 시그널이 릴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GTPase는 GTP를 자를 수 있는 액티비티, 엔자임으로서는 그 액티비티밖에 없는데, 그 GTPase 그 액티비티는 자기가 액티브하게 만드느냐 인액티브하게 만드느냐만 결정하는 거고, 다음 모리큘에 어떤 이펙트를 줄 수 있는 액티비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GTPase가 다음 모리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바인딩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바인딩해서 그 다음 모리큘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 거기 보시면 거기 박스 안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박스 안에는 얘는 일단 시그널이 없을 때고, 여기 그림이 되게 좀 흑백으로 프린트를 하면 멤브레인 모습이 보여요. 지금 여기 멤브레인이 쫙 있는 거예요. 멤브레인이 쫙 있고, 인액티브 리셉터가 있고, 그 다음에 G 프로틴이 G 알파와 베타 감마 서브유닛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인액티브 이펙터라는 것은 이펙터니까 이 G 프로틴과 바인딩을 원래 하면 액티브해지는 개를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레스팅 스테이트, 아무 시그널이 없을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멤브레인에 쫙 모여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시면 호르몬이 리셉터에 바인딩을 했어요.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면 액티브 리셉터로 바뀌어요. 이제 거기 인액티브 리셉터랑 액티브 리셉터가 다른 게 뭐예요? 그 오른쪽 아랫부분 모양이 볼록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리셉터가 라이간드와 바인딩을 하면 모양이 바뀌어요. 모양이 바뀌는데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 그 다음 모리큘하고 바인딩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모리큘이 G 프로틴이에요. 그래서 액티브한 리셉터가 돼버리면 G 프로틴이 옆으로 이동해서 그 액티브한 리셉터와 바인딩을 하고 있어요. 바인딩을 했죠. 1번에서 바인딩을 하면 얘의 그 G 프로틴의 컨포메이션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바인딩을 하면서 얘가 GTPase라고 했잖아요. GTPase니까 GTPase 액티비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GTPase 액티비티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인딩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얘가 지금 GDP가 바인딩 되어 있죠. GDP가 바인딩 되면 인액티브한 상태라고 했는데, 얘가 바인딩 되면서 GDP가 떨어져 나가요. 멤브레인, 이 G 프로틴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여기가 비어있는 상황이 되죠. 비어있는데, 셀 내에는 GTP가 굉장히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곳에 GTP가 저절로 그냥 끼어 들어가게 돼요. 끼어 들어가게 되면, 지난번에 그 앞부분에 보면 GDP 바인딩 한 거랑 GTP 바인딩 한 것에 그림이 있었어요. GDP 바인딩 한 것은 이렇게 프로틴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에 GDP가 붙어 있고, 그런데 GTP가 바인딩하면 끝에 포스페이트랑 이 양쪽 팔의 끝이 인터랙션을 해서 얘가 이렇게 쫙 모이는 이런 구조를 갖는다라고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컨포메이셔널 체인지예요. GDP가 바인딩 되어 있거나 비어 있으면 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GTP가 와서 쏙 들어오면 얘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면서 이 모양이, 요게 그 다음 모리큘하고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요 위치가. 그래서 2번에서 이제 3번으로 가면, 2번에서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여긴 좀 많이 앞서갔는데, 원래 2번 그러니까 왼쪽 아래를 보시면 일단 붙었어요. 리셉터에 붙었고, 그 다음에 GDP가 빠지고 GTP가 바인딩을 하면, GTP가 바인딩을 하면서 모양이 바뀌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G 알파가
G 베타 감마와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고, 그 다음에 떨어진 G 알파가 그 다음 모리큘하고 바인딩하는 그 두 가지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모양은 이렇게 변한다고 했지만 이 머리만 변하는 게 아니라 꼬리도 변해서 꼬리 부분에 붙어있던 G 알파와는 떨어지고 머리 부분으로 그 다음 모리큘하고 바인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TP 바운드 폼이 되면 G 베타 감마 서브유닛과는 떨어지고 다음 모리큘하고 바인딩해서 다음 모리큘을 액티브하게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를 일으켜서 다음 모리큘이 액티브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모리큘이 뭐냐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 모리큘이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가 될 수 있고, 포타슘 채널은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한번 살짝 볼 텐데 상관없고, 다음 모리큘로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그러면은 리셉터에 뭔가 와서 시그널이 와서 G 프로틴이 액티베이션 되면 G 프로틴 패스웨이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다음은 뭐냐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나 포스포라이페이즈 C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가 액티베이션 되거나 이런 패스웨이를 거쳐서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가 액티베이션 되거나 포스포라이페이즈 C가 액티베이션 된다. 그러면 걔네들은 뭘 하느냐? 지금부터 볼 거예요. 6페이지 한번 봅시다. 6페이지 위에 그림은 그냥 뜬금없이 나왔는데 이게 책에 그냥 있어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잠깐 보면 이건 뭘 하는 거냐면 실험 방법인데, 이런 실험 방법을 저희 노현수 교수님 방에서 이런 거 하지 않나요? 플랫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고자 하는 실험 방법이 뭐냐면 그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G 알파와 G 베타 감마 서브유닛이 서로 붙어 있다가 어떤 시그널이 오면 G 알파가 베타 감마 서브유닛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 다음 모리큘을 액티베이션 시킨다. 그러니까 G 알파와 G 베타 감마 서브유닛이 시그널이 오면 떨어진다 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실험을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요새 많이 각광받는 실험 과정 중에 하나인데, G 알파 서브유닛 프로틴을 벡터에 클로닝을 하는데 거기에 CFP, 우리 보통 GFP, 그린 플로레센스를 내는 그런 프로틴은 많이 쓰잖아요, 형광할 때. 그러니까 GFP랑 비슷하게 CFP, 이게 형광 내는 다이가 다르고 형광을 발산하는 그 플로레센스 레인지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 CFP로 태깅을 해서 얘 단백질을 만들고, 베타 감마 서브유닛 중에 뭐 하나는 YFP로 태깅을 해요. 퓨전 프로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원래는 얘네 둘이 레스팅 스테이트에서는 서로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어떤 여기 익사이테이션 라이트 440 나노미터의 빛을 쫙 조여주면 이때 CFP가 그 빛을 받아서 액티베이션 되는 그 빛인데, 그 바로 옆에 다른 형광을 내는 빛이 존재하니까 YFP의 그 에너지를 거기 보면 Fluorescence Energy Transfer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에너지를 전해주고 YFP로부터 527 나노미터의 빛을 우리가 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그래서 440이 에너지가 트랜스퍼 되면서 527의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두 모리큘이 서로 가까이 있으니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가 트랜스퍼 되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시그널을 딱 주면 그 다음에는 얘가 서로 분리가 되잖아요. G 알파와 베타 감마가 분리가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440을 똑같이 쏘았는데 YFP가 근처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 트랜스퍼가 일어나지 않고 바로 CFP로부터 빛이 튀어나와서 490 나노미터의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런 왼쪽 실험 같은 과정을 Fluorescence Energy Transfer라고 해서 FRET 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FRET 현상이 일어나다가 시그널을 주면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얘가 시그널이 있을 때 G 알파와 베타 감마 서브유닛이 서로 떨어진다
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줬다고 하네요. 뭐 이건 그냥 기억만 하시고,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할 거, 아까 뭐라 그랬죠?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패스웨이는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 패스웨이랑 포스폴 라이페이즈 C 패스웨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 패스웨이를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사전 설명이 거기에 6페이지에 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피네프린 binds to several different G-protein coupled receptor. 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에피네프린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mediating the body's response to stress, such as fright or heavy exercise.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포를 느끼거나 막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숨을 헐떡헐떡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지금 숨이 차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몸에서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에너지를 원해요. ATP를 막 합성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when all tissues have a increased need to catabolize glucose, fatty acid to produce ATP. ATP를 만들기 위해서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이 fatty acid 메타볼리즘이 막 활발하게 돌아가서 그 과정 중에 이제 ATP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the principal metabolic fuels can be supplied to the blood in seconds by the rapid breakdown of glycogen to glucose in the liver and triacylglycerol to fatty acid in adipose cell.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글루코스가 뭐 사이클을 막 돌면서 ATP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fatty acid도 ATP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은 글루코스와 fatty acid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느냐 보면 글루코스는 리버에서 글라이코겐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fatty acid 같은 경우는 아디포스 셀, 그러니까 지방세포에서 트리아슬 글라이세롤이라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얘가 글루코스만 예를 들면 글루코스로부터 ATP가 막 만들어지려면 글루코스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생체 내에서 글루코스 형태로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글루코스 이렇게 막 줄로 연결되어 있는 글라이코겐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글라이코겐으로부터 글루코스로 잘라줘야 돼요. 글라이코겐을 막 잘라서 글루코스를 만들고 걔가 ATP를 막 만들어줘야 되니까 fatty acid도 마찬가지로 긴 것들을 조각조각 내서 거기로부터 ATP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운동을 하거나 공포심을 느꼈을 때 그때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현상은 글라이코겐이 글루코스로 분해되고 트리아실글라이세롤이 fatty acid로 분해되는 그런 과정이 빨리 일어나줘야 돼요. In mammals, the liberation of glucose and fatty acid can be triggered by binding of epinephrine to beta-adrenergic receptors on the surface of hepatic and adipose cell. 그러니까 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이 이제 브레인에서 얘가 이런 지금 이게 필요하다, ATP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면 그것을 인지해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 시그널링 셀에서 분비를 하게 되면 그 분비한 그 시그널이 쭈쭈쭈 피를 타고 다니다가 일단은 헤파틱, 그러니까 리버셀에 가서 척 바인딩을 하는데 바인딩되는 리셉터가 베타 어드레너직 리셉터라는 거예요.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면 리버에서는 거기서 막 그러니까 글라이코겐을 분해해서 글루코스를 만들어라라는 신호가 오는 거니까 글루코스를 막 만드는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디포스셀, 지방세포에서는 그 트리아실 글라이세롤을 분해하라는 명령이 왔으니까 걔를 분해하는 그런 시그널이 각각 전달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 아랫부분을 보면 although all epinephrine receptors are G-protein coupled receptor지만 the different types are coupled to different G-protein. 서로 다른 G-프로틴이 여기와 리셉터와 결합이 되어 있어서 thus in addition to their physiological importance these receptors are of interest because they trigger different intracellular signal transduction pathway를 거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Both type of beta-adrenergic receptor beta 1, beta 2 are coupled to stimulatory G protein
GS, 그러니까 리셉터가 조금 다르고, 셀에 따라서 리셉터가 조금 다르고, 리셉터에 따라서 어떤 G 프로틴이 또 바인딩 하느냐에 따라서 아데닐린 사이클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기도 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어떤 G 프로틴은 아데닐린 사이클레이즈를 인액티베이션 시키기도 해요. 인액티베이션 시키기도 하고, 어떤 G 프로틴은 방금 말한 것처럼 아데닐린 사이클레이즈가 아니라 PLC 같은 다른 엔자임을 액티베이션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G 프로틴에 따라서 시그널이 올 때 어떤 셀 안에 어떤 G 프로틴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래 패스웨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G 프로틴, 이게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가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하면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얘는 7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틴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7개 7 트랜스멤브레인 얘기가 나오면 아, 이게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G 프로틴이 액티베이션 될 것이고,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나 PLC 패스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 요 그림은 이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얘기예요. 리셉터가 어떤 리셉터는 어떤 G 프로틴이 붙어서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기도 하고,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는 또 다른 G 프로틴이 붙어서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를 리프레션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의 어느 부분은 어쨌든 G 프로틴하고 바인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의 어느 부분이 G 프로틴 가운데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G 프로틴이 붙느냐, 인액티베이션, 이니비션 하는 G 프로틴이 붙느냐에 따라서 그 아래 시그널이 달라지니까 이 그림은 뭐 뮤타지네시스 혹은 이걸 뭐라고 하죠? 키메라를 만들어서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의 어느 부분이 G 프로틴과 바인딩하는, 어떤 G 프로틴과 바인딩 할지를 결정하느냐를 본 실험인데, 뭐 이거 뮤테이션 시키고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 액티비티를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5번 부분, 5번 이렇게 7번 왔다 갔다 하는데 5번 부분부터 6번 사이, 그 정도가 중요하다. 뭐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대요. 너무 뜬금없는 얘기라 그냥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서 8페이지 한번 봅시다. 8페이지 제목이 뭐냐면, 이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줄줄이 써놔서 그림을 주로 보면서, 시그널은 그림을 보면서 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가 이제 중심에 서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할 건데, 어떤 시그널은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운데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라는 엔자임이 있어요. 엔자임이 있는데 왼쪽 편을 보면 스티뮬레이터리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서, 아까 조금 전에 한 뭐 공포를 느끼고 ATP 막 합성 뭐 그런 얘기할 때 나온 게 에피네프린이라는 거예요. 저기 스티뮬레이터리 호르몬의 제일 먼저 위에 있죠. 에피네프린이나 글루카곤 혹은 ACTH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애들은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G 프로틴이 이제 와서 붙겠죠.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모양이 변하면 G 프로틴이 와서 붙는데, 그 G 프로틴 중에 GS 알파로 구성된 G 프로틴이 와요. 왼쪽 편에 그 G 프로틴, 스티뮬레이터리 G 프로틴 컴플렉스에 GS 알파 보이나요? 거기는 그 S가 스티뮬레이션의 S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GS 알파가 붙어 있는 G 베타 감마 G 프로틴이 오는 거예요. 와서 얘가 여기 척 붙으면 우리 여기 없어도 붙으면 GDP가 떨어져 나가고, GTP가 붙으면서 G 베타 감마로부터 알파가 떨어져 나와서 얘가
오른쪽에 있는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랑 척 바인딩을 하면 이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가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얘가 액티베이션 돼서 뭐 하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일단 얘가 액티베이션 돼요. 그래서 어떤 시그널을 주면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패스웨이를 거쳐서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켜줄 수 있는 패스웨이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여기에는 이니비터리 호르몬이에요. 이니비터리 호르몬은 결과적으로는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 액티비티를 이니비션 하게 되는 게 얘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니비터리 호르몬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PGE나 아데노신 뭐 이런 것들을 트릿을 하게 되면 혹은 셀에서 분비가 돼서 얘가 리셉터에 바인딩을 하면 리셉터에 바인딩을 해서 이 리셉터의 모양도 변하게 되고요. 모양이 변하게 되고 리셉터도 뭐 엄밀하게 말하면 하여튼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여기에도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니까 G 프로틴이 와서 붙어요. G 프로틴이 와서 붙는데 여기 붙는 G 프로틴은 GI 알파를 포함하고 있는 G 프로틴이에요. 그러니까 G 알파의 서브 유닛이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오는데 GS 알파가 붙는 경우가 있고 GI 알파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 I 알파는 왜 I 알파냐 하면 GI 알파를 포함하고 있는 G 프로틴이 리셉터에 가서 붙으면 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면서 GDP가 슉 떨어져 나가고 GTP가 붙고 베타 감마로부터 G 알파, GI 알파죠. I 알파가 떨어져 나와서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랑 바인딩을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왼쪽 편에 GS 알파가 바인딩 하는 곳하고 GI 알파가 바인딩 하는 곳이 달라져요. 그래서 GS 알파가 바인딩을 하면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가 액티베이션이 되고 반대로 GI 알파가 다른 곳에 바인딩을 하면 그 액티브한 폼이 인액티브한 폼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똑같은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를 거치지만 어떤 G 프로틴이 중간에 매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이펙터가 액티베이션 되기도 하고 인액티베이션 될 수도 있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가 액티베이션 되면 얘는 뭘 하는 애냐? 뭐 그 얘기가 나오겠죠?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해요. 생체 내에 있는 ATP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ATP가 뭐 이 카본 있고 뭐 베이스 있고 당연히 여기에 포스페이트가 하나, 둘, 세 개 있겠죠? 하나, 둘, 세 개 있으면 이 포스페이트랑 이 카본 이 오탄당을 연결시켜서 사이클 형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이클릭 AMP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의 사이클릭 AMP의 양을 급격하게 늘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릭 AMP를 전에 앞에서 세컨드 메신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퍼스트 메신저는 라이겐드가 되고 걔가 뭔가를 리셉터 액티베이션 시켜서 시그널 모리큘이 액티베이션 되면 생체 내에서 스몰 모리큘의 양이 급격하게 늘게 되는데 그게 또 다른 셀 내에서의 시그널을 전달해 준다라고 해서 걔네들을 이제 세컨드 메신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컨드 메신저의 일종인 사이클릭 AMP의 양을 급격하게 늘려주는 게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 뭐 이름에서 대충 보이죠? 아데닐릴이니까 뭐 ATP, 사이클리에이즈니까 뭔가를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해서 ATP를 사이클릭 AMP로 많이 만들어줘요. 그러면 사이클릭 AMP가 많이 나오면 그러면 그 사이클릭 AMP가 뭘 하느냐 보니까 사이클릭 AMP Activated Protein Kinase A라는 게 있어요. Mediate various response in different cell. 여기 우리 보면 뭐 7가지 시그널만 하다가도 프로틴 카이네이즈가 여러 개 나와요.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일단 PKA라는 것도 있고 PKB라는 것도 있고 PKC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각각 다 다른 패스웨이에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 먼저 기억을 하면 pKa. pKa는 다른 말로 거기 보니까 pKa는 당연히 프로틴 카이네이즈 A라는 네임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Cyclic AMP Dependent Protein Kinase를 pKa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에서 G프로틴이 액티베이션 되면 G프로틴이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면 그 다음에 사이클릭 AMP가 많이 나오면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 프로틴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프로틴 카이네이즈 A가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얘가 또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잠시 보고 그 패스웨이까지 그러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사이클릭 AMP가 어떻게 프로틴 카이네이즈 A를 액티베이션 시키느냐 그 얘기겠죠. In multicellular animal, virtually all the diverse effects of cyclic AMP are mediated through protein kinase A. 주로 이제 많은 이펙트, cyclic AMP에 의한 이펙트가 프로틴 카이네이즈 A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데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inactive pKa, inactive한 상태. 얘가 뭔가 일을 하지 카이네이즈니까 얘가 그 다음 서브스트레이트를 만나도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상태가 당연히 inactive한 상태겠죠. inactive pKa is a tetramer예요. 4개의 서브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개의 consisting of 2 regulatory subunit and 2 catalytic subunit. 그러니까 4개가 이렇게 regulatory subunit이랑 catalytic subunit 2개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 보니까 catalytic activity가 요 부분인가 봐요. 요 부분인데 얘랑 요 부분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카이네이즈로서의 액티비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이제 사이클릭 AMP가 많이 만들어지면 여기 보니까 each R subunit has 2 distinct cyclic AMP binding site. 엄밀하게 말하면 레귤레이터리 서브유닛에 이렇게 두 군데에 하나당 2군데의 사이클릭 AMP랑 바인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이클릭 AMP가 평소에는 레벨이 굉장히 낮으니까 여기에 바인딩이 안 돼 있을 것이고 그러면 캐탈리틱 서브유닛이 레귤레이터 서브유닛이랑 붙어 있어서 인액티브한 상태인데 여기 말 그대로 읽으면 binding of cyclic AMP to both sites in an R subunit. 사이클릭 AMP가 많이 생겨서 여기 가서 척 바인딩을 하면 leads to release of the associated C subunit. 이 C subunit이 얘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얘가 액티브해서 뭔가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unmasking its catalytic activity and activating its kinase activity. unmasking이니까 원래는 masking 되어 있던 catalytic 사이트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R 서브유닛으로부터 떨어지면서 catalytic 서브유닛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이제 활성화되는. pKa만 정리하면 어떤 시그널이 와서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그 다음 뭐예요? G프로틴이 액티베이션 되고 G프로틴이 액티베이션 되면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가 액티베이션 됐고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가 액티베이션 되면 사이클릭 AMP의 양이 늘었고 사이클릭 AMP의 양이 늘면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 프로틴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pKa가 액티베이션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pKa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펙트가 보이겠죠? pKa가 하는 일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거는 각각의 논문에 다 나오는 얘기라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그 중에 하나의 예만 들 거예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9페이지. 아까 이 pKa 그러니까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가 액티베이션 되는 패스웨이로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가 관여하는 게 아까 잠시 얘기했던 에피네프린 패스웨이예요. 에피네프린이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 이제 얘의 목적은 ATP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 시그널의 목적은
그러면 에피네프린이 쫙 분비가 되면 얘가 리버셀에서 보면 여기에는 글라이코겐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글루코스로 잘라서 돌려서 ATP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스텝은 거기 보시면 9페이지 제일 위에 그림이 뭐냐면 글라이코겐 신세시스와 분해 과정의 처음과 끝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해서 가운데가 글라이코겐이에요. 가운데가 글라이코겐이면 글루코스를 글라이코겐으로 저장하는 패스웨이는 그 위에 글라이코겐 신세이즈라는 엔자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생체 내에 많이 있으면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걸 글라이코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옆에 글라이코겐에다가 하나씩 계속 붙여놓는 거잖아요. 붙여놓는 거라 그 엔자임이 글라이코겐 신세이즈예요. 신세이즈고 반대로 글루코스가 필요한 상황,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 글라이코겐으로부터 글루코스를 떼내려면 글라이코겐 포스포릴레이즈라는 엔자임이 작용을 해서 글라이코겐으로부터 글루코스 1포스페이트로 하나를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그 글루코스로부터 이제 ATP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에피네프린이 시그널이 딱 왔다.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액티베이션 됐어요. 그래서 쭈쭈쭈쭉 PKA까지 액티베이션 됐으면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글루코스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글라이코겐으로부터 글루코스로 만드는 이 분해 시스템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일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지금 열심히 분해하고 있는데 이걸 합성하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면 합성은 일어나고 분해가 아무리 해봤자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니까 당연히 합성하는 과정은 불락시키고 분해하는 과정을 촉진시키고 그래야 글루코스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아랫부분이에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PKA가 액티브한 상태다. 이제 이런 여차저차한 패스웨이에 의해서 PKA가 액티베이션 됐어요. PKA가 액티베이션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그림, 아래 그림 A번 Increased Cyclic AMP 보이죠? Increased Cyclic AMP, Cyclic AMP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은 PKA가 이제 액티브해졌어요. 액티브해지면 하는 일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글루코스를 분해해야 돼요. 아니 글라이코겐을 분해해서 글루코스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패스웨이를 먼저 보면 왼쪽이에요. Stimulation of Glycogen Breakdown. 글라이코겐을 잘라서 글루코스를 만드는 과정을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겠죠.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 관여하는 엔자임이 위에서 보면 글라이코겐 포스포릴레이즈 그림에서는 GP라고 표시했어요. GP라고 표시했는데 GP를 바로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아니라 이 PKA가 GP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카이네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예요. GP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카이네이즈 GPK예요. 보이나요? 왼쪽 위에. 그래서 GPK가 원래는 인액티브한 상태였는데 프로틴 카이네이즈 A가 액티베이션 되어서 이 GPK를 포스포릴레이션을 시켜요. 오른쪽으로 포스포릴레이션 시켰죠. P가 하나 붙었죠. 그러면 얘가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면서 얘가 액티브해져요. 그러면 이 GPK가 다시 GP, 글라이코겐 포스포릴레이즈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서 얘를 액티베이션 시키면 GP가 굉장히 많이 활성이 높아지면서 글라이코겐으로부터 글루코스를 마구 잘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KA가 액티베이션 되면 일단은 글라이코겐을 분해해서 글루코스를 만드는 과정을 액티베이션 시킨다. 그렇기 위해서 거기에 관여하는 엔자임을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엔자임을 직접 액티베이션 시키지는 못하고 걔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 위에 엔자임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GP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글라이코겐을 분해하더라. 이건 상식적인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글라이코겐의 분해는 촉진하면서 글라이코겐의 합성은 이니비션 해야 돼요. 합성은 이니비션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요. 이니비션 오브 글라이코겐 신세시스를 억제하는 거예요.
글라이코겐 신세시스를 억제하는 과정은 글라이코겐 신세이지라는 엔자임이 있죠? 위에. 그 엔자임의 활성을 억제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엔자임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모든 거의 시그널 패스웨이의 거의 90% 이상, 95% 이상 포스포릴레이션 되면 그 프로틴은 액티베이션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거의 100%인데 몇몇 예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글라이코겐 신세이즈라는 이 엔자임은 포스포릴레이션 되면 인액티브해져요. 그래서 거기 보면 표시는 안 돼 있는데 GS가 GSP로 바뀌면 얘는 인액티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이코겐 신세이지가 인액티브해지니까 신세시스가 막혀요. 그러니까 신세시스는 막고 브레이크다운은 촉진시키고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든지 카이네이즈가 있으면 포스파테이즈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카이네이션 시켜서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서 얘를 액티브하게 만들었으면 얘가 항상 액티브하게 있으면 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그널이 촥 와서 액티베이션 됐다가 어느 순간 시그널이 액티베이션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려놔야 또 다른 시그널이 와서 얘가 액티베이션 돼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레스팅 스테이트로 돌아오지 못하면 액티베이션의 개념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베이션만큼 중요한 게 거꾸로 반대로 바꾸는 과정인데 카이네이즈로 액티베이션 된 시그널 패스웨이가 있으면 걔를 어쨌든 처음으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돌리는 것은 이게 더 쉽겠네요. 포스파테이즈로 그 부분을 다시 탁 떼면 돼요. 탁 떼서 대부분의 카이네이즈는 또 거기에 세트로 포스파테이즈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무식한 방법을 더 많이 쓰죠. 포스포릴레이션 되면 그런 액티브한 것들을 모아서 아예 다 분해를 해버려요. 다 분해를 해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포스파테이즈가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라이코겐 pKa가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 그것을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돌려놓는 포스파테이즈가 있는데 pKa가 하는 일이 또 이 거꾸로 돌려놓는 포스파테이즈가 뭐냐면 오른쪽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pp라는 게 있어요. pp 액티브 이거 보이나요? pp가 뭐냐면 거기 박스 안에 보면 포스포프로틴 포스파테이즈 그 포스포릴레이션 된 프로틴을 이제 포스페이트를 떨어뜨려주는 포스파테이즈예요. 포스파테이즈고 거기 바로 위에 보면 IP라고 보이나요? IP가 Inhibitor of Phosphoprotein Phosphatas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개까지는 금세 왔는데 세 번째가 가니까 주의가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 다시 보시면 pKa가 하는 일이 글라이코겐의 분해는 촉진하고 합성은 억제하고 그거까지는 했고 그리고 요 전체를 다시 처음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엔자임인 포스포프로틴 포스파테이즈의 작용을 또 막는 일을 해요. 그래야 다시 돌려놓질 않으니까. 그래서 돌려놓는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포스포프로틴 포스파테이즈를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IP라고 해서 포스파테이즈의 이니비터가 있는데 포스파테이즈의 작용을 막는 이니비터를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서 걔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IP 걔는 포스포릴레이션 되면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액티베이션 되면 걔가 포스파테이즈랑 척 붙어버려서 거기 보면 액티브한 포스파테이즈 PP랑 그 다음에 척 붙었잖아요. 붙어버려서 포스파테이즈가 작용을 못하도록 해주는 요 일까지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Ka가 글루코스를 많이 만들어서 ATP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은 글루코스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글라이코겐으로부터 글루코스를 많이 만들고 그 과정을 촉진시키고 또 있는 글루코스를 글라이코겐으로 저장하는 그 과정은 블락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 과정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포스파테이즈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글루코스를 많이 급격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패스웨이를 pKa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K 여기 시그널의 끝은 이 과정이에요. 이 에피네프린에서 글루코스를 많이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ATP를 만드는 과정이 들어있겠지만 어쨌든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관점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여긴 뭐겠어요? GPK나 GP 혹은 GS, IP 걔네들 프리-existing 프로틴의 액티비티를 변화시켜서 그 다음 피노타입을 보이게 하는 그런 현상에 아주 좋은 예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이클릭 AMP가 줄어요. 사이클릭 AMP가 다시 양이 쫙 줄면 이게 복귀가 돼야 되겠죠? 복귀가 되는데 복귀하는 일은 PP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스포프로틴 포스파타이즈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얘가 위의 과정하고 비교해보면 위의 과정을 다 옆 과정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GPK가 포스포릴레이션 많이 해놓은 것을 포스파테이지가 잘라버리고 그리고 GP도 GPK에서 아까 포스포릴레이션이 많이 됐었는데 걔도 다시 잘라버리고 그렇게 되면 글라이코겐 브레이크다운은 이니비션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는 바로 GS 글라이코겐 신세이즈가 아까 포스포릴레이션 돼서 얘는 특이하게 인액티베이션 되었던 것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킨 것을 제거하면 바로 액티브해져요. 오른쪽으로 그냥 GS가 되면 포스페이트가 떨어지면 액티브해져서 얘가 액티브해지면 당연히 글라이코겐을 많이 합성하는 글루코스를 글라이코겐에 계속 붙여대는 그 과정이 되니까 이때는 글루코스를 저장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우리 배운 그러니까 에피네프린이 트윗이 되면 베타 어드레너직 리셉터라는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가 액티베이션이 돼요. 액티베이션이 되면 그 다음에 G프로틴이 바인딩을 하게 되고 그래서 G프로틴이 액티베이션 되면 베타감마 서브유닛으로부터 알파가 떨어져 나와서 그 알파가 바인딩하는 게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라는 것하고 바인딩을 하고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 하면 사이클릭 AMP의 양이 는다. 사이클릭 AMP의 양이 늘면 하는 일이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 프로틴 카이네이즈 A pKa라고 하는 것에 얘는 이 레귤레이터리 서브유닛과 캐탈리틱 서브유닛이 붙어있어 인액티브한 상태인데 레귤레이터리 서브유닛에 가서 사이클릭 AMP가 바인딩 하면서 캐탈리틱 서브유닛이 떨어져서 액티브해져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pKa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처럼 글라이코겐 포스포릴레이즈 같은 패스웨이를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서 액티베이션 반대로 합성하는 곳은 이니비션 또 전체를 다 바꿀 수 있는 포스파테이즈도 이니비션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글루코스를 많이 만들게 해준다. 그 다음에 ATP 합성은 또 그 다음 얘기. 그러면 이거는 약간 더 그런 좀 근본적인 문제로 이 시그널 트랜스덕션 하면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기도 힘들 만큼 뭐 요거 조금 전에 한 얘기 요거 하나는 기억하겠죠.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다 기억을 못 하죠. 왜 어떤 셀의 관점에서 내가 글라이코겐을 분해해야 돼요. 분해해야 되면 어떤 시그널이 딱 오면 바로 그 시그널이 글라이코겐을 분해하는 어떤 프로틴을 바로 액티베이션 시켜버리면 걔가 와서 막 분해를 해버리면 훨씬 더 빠르잖아요. 어떤 시그널이 와서 리셉터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글라이코겐 리셉터가 뭔가 뭐 카이네이즈다 라고 해서 그 카이네이즈가 바로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뭐예요? 글라이코겐 포스포릴레이즈 같은 것을 바로 액티베이션 시켜버리면 금세 얘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여섯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이제 시그널 캐스케이드라고 하는데
시그널 트랜스덕션이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중에는 직접 방금 말한 이런 패스웨이도 있어요. 리셉터에서 바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액티베이션 돼서 얘가 바로 트랜스크립션을 막 해버리는 이런 패스웨이도 있긴 하지만 많은 패스웨이들이 이렇게 캐스케이드를 거쳐요. 이 캐스케이드를 거치지 않으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시그널이 앰플리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널 인비트로에서 우리가 애니멀 셀을 키우면서 이 셀에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케미컬을 사서 시그널 케미컬을 사서 배지에다 그냥 뿌려주면 돼요. 뿌려주면 되고 얼마든지 많은 양을 줄 수도 있고 적은 양을 줄 수도 있고 농도가 어느 게 좋은지 뭐 그런 거 충분히 실험이 가능한데 이거는 그런 인비트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개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의 시그널이 실제적으로 이 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셀 안에서 개체 내에서 일어나는 시그널은 굉장히 저농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저농도에서 시작된 시그널, 저농도에서 시작이 됐으면 예로부터 액티베이션 되는 리셉터의 개수가 굉장히 적겠죠. 일단 시그널 모리큘이 리셉터에 붙어야 되니까. 시그널 모리큘이 10개다라고 하면 10개의 리셉터가 액티베이션 되는 건데 여기서 바로 트랜스크립션 팩터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바로 가게 되면 10개의 엔자임 정도가 액티베이션 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캐스케이드를 거치게 되면 이 한 캐스케이드마다 하나가 10개를 액티베이션 시키면 그 10개가 또 그 다음 10개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 다음 10개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저농도의 시그널에서 이게 넘어가면서 앰플리파이가 돼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든 게 에피네프린이 뭐 생체 내에서 먹는 농도가 10여 만에 10승몰 정도 되는데 얘가 바인딩해요. 리셉터에 바인딩했죠. G프로틴이 붙었어요. 거기까지는 뭐 그냥 거의 1대1보다는 증가하겠지만 붙었다 떨어졌다 할 테니까 얘가 가서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는 이제 여러 개를 막 액티베이션 시킬 거예요. 그래서 양이 늘었어요. 늘다가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가 하는 일은 사이클릭 AMP를 만드는 거니까 ATP를 사이클릭 AMP로 막 퍼서 나르다 보면 사이클릭 AMP의 양이 쫙 늘어나요. 쫙 늘어나면 거기서는 이제 약간 손해를 보는 게 아까 사이클릭 AMP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야 이 하나의 엔자임을 액티베이션 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 프로틴 카이네이즈 A가 또 하는 일이 아까 이런 엔자임들을 막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니까 그 다음엔 또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또 그 다음 프로덕트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캐스케이드를 거치면서 그 농도가 그 이펙트가 상당히 앰플리파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그널은 이렇게 캐스케이드를 거치게 된다라는 얘기가 뜬금없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의 한 패스웨이, 그러니까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 패스웨이를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를 거쳐서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 프로틴 카이네이즈 PKA를 거치는 패스웨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하면 그런 패스웨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패스웨이를 기억을 해야 당연히 이제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에 관련된 논문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사이클릭 AMP 양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PKA가 액티베이션 되었는지 PKA가 액티베이션 되면 어떤 무언가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킬 테니까 이 액티베이션 된다고 알려져 있는 얘네들을 서브스트레이트로 해서 PKA가 얘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는지 그런 실험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패스웨이에 관련된 중간중간의 패스웨이가 다 액티베이션 되었는지 이런 과정들을 쫙 논문에서 보게 될 테니까 왜 이걸 보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하면 그 패스웨이는
아까 말한 대로 쫙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PLC 패스웨이로 넘어갈 텐데 그 사이에 막간에 하는 얘기가 G-protein coupled receptor 여기 10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G-protein coupled receptors that regulate ion channel 이것은 무슨 예를 든 거냐면 G-protein coupled receptor G-protein이 이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G-protein은 트라이머렉 G-protein이라고 했죠. G알파랑 베타 감마. 중요한 거는 G알파가 GTPage예요. 그래서 뭔가 시그널이 오면 주로 일을 하는 게 G알파에 GDP가 붙어서 인액티브 하다가 GTP가 붙어서 액티베이션 돼서 G베타 감마로부터 떨어져서 무언가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그런 패스웨이가 99%인데 아주 특이하게 그러면 G베타 감마 서브유닛은 늘 G알파를 그냥 잡고 있는 이니비션의 효과만 있는 거냐 얘는 뭐 별로 하는 일이 없냐 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 베타 감마도 시그널 트랜스덕션에 중요한 일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 라고 해서 거기에 나온 그림만 봅시다. 그림만 보면 이거는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해서 뉴런셀에서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면 여기 G-protein coupled receptor에 이제 G-베타 감마와 G-알파 서브유닛이 바인딩을 했어요. G-프로틴이 붙는 것까지 했어요. 리셉터 액티베이션 G-프로틴이 붙었어요. G-프로틴이 붙고 GDP에서 GTP로 이제 GDP가 떨어져 나오고 GTP가 바인딩 되면 G-알파가 뭔가 일을 할 것 같은데 아주 특이하게 이 뉴로 트랜스미터 뉴런셀에서는 알파는 가만히 있고 베타 감마가 쫄쫄쫄쫄 움직여서 포타슘 채널을 여는 포타슘 채널과 직접 바인딩을 해서 이 채널을 열어서 위아래 이거 뭐라 그러죠? 멤브레인 포텐셜을 변화시키는 뭐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 뭐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예가 있더라. 그러니까 G베타 감마 서브유닛도 시그널 트랜스덕션 과정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패스웨이를 보려고 해요. G-protein coupled receptor G-protein까지는 다 가는 거예요. 뭐가 와서 붙으면 G-protein이 모양이 변하고 거기에 리셉터가 모양이 변해서 G-protein이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바인딩을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G-알파 서브 유닛이 그러면 떨어져 나오는 것까지 똑같고 G-알파 서브 유닛이 앞에서는 아데닐릴 사이클리에이즈랑 붙어서 액티베이션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포스폴라이페이즈 C 11페이지 그림 있고 그 아래쯤에 보면 베타 isoforms of phospholipase C 해서 PLC 베타가 나와요. 여기 베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다음 장에 보면 감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타를 기억을 해두세요. PLC 베타. 이 베타를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그러면 베타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은 G알파 서브유닛이 그냥 가서 바인딩해서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예요.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가 액티베이션 되듯이 똑같은데 그러면은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는 아까 사이클릭 AMP의 양을 늘렸잖아요. 그럼 PLC도 뭔가의 양을 늘리거나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PLC 포스폴라이페이즈니까 포스폴리피드를 자르는 일을 하는 게 포스폴라이페이즈예요. 포스폴리피드를 자르는데 어떤 포스폴리피드를 자르냐 하면 11페이지 제일 위부터 다시 읽을게요. G-protein coupled receptors that activate phospholipase C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G-protein coupled receptor. 거기 바로 아래 보면 A number of second messenger are derived from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라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뭐냐면 멤브레인 셀 내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리피드 포스포리피드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종류가 많아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포스파티딜 콜린, 포스파티딜 뭐 해서 되게 많은데 리피드니까 포스포리피드니까 거기 보면 그 멤브레인에 리피드 부분이 이렇게 꼬리가 쫙 멤브레인에 파묻혀 있어요. 파묻혀 있고
그 다음에 리피드 링 끝부분에 포스페이트가 가운데 부분에 존재하죠. 포스페이트 PO4, P에 OOO가 둘러싸이는 부분 보이나요? 보이고 걔가 이노시톨 링 6개짜리 링이 하나 보이는데 거기에 몇 번하고 붙어 있어요? 1번하고 붙어 있죠? 그 형태를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시그널에서 포스포리피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에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거기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이노시톨 링이 6개 링으로 되어 있는데 1, 2, 3, 4, 5, 6 넘버링 한 번만 기억을 하세요. 1번에 포스페이트가 붙어서 리피드 체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킬 수 있는 카이네이즈가 또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은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을 카이네이션 시키니까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니까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카이네이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카이네이즈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래나? PI3 카이네이즈, AKT 패스웨이, 뭐 그 굉장히 유명한 패스웨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고 여기서 보시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에서 거기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PI4 카이네이즈. PI4 카이네이즈는 뭐냐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의 4번 탄소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킨다라고 해서 걔가 가면 오른쪽에 4번에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었죠. 보이나요? 찾았죠? 4번을 포스포릴레이션 시켰어요. 그러면 얘 이름이 뭐냐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인데 4번에 포스페이트가 붙었다라고 해서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4 포스페이트 그래서 PIP라고 얘기를 해요. PIP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카이네이즈가 있어요. PIP5 카이네이즈. PIP면 뭐예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4번 포스페이트인데 걔를 5번에 또 카이네이션을 시켜요. 그러면 4번, 5번이 다 포스포릴레이션 되었죠? 그러면 이름을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맞아요? 4번, 5번 그리고 2개니까 비스 포스페이트. 그래서 PIP2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모리큘이에요. 그래서 PIP2가 이런 게 멤브레인 상에 많이 있어요. 그냥 포스파티딜 이노시톨도 있고 4번 포스페이트도 있고 4, 5번 포스페이트 2개 비스포스페이트도 있고 이렇게 멤브레인 상에 많이 존재하는데 PLC가 하는 일은 뭐냐면 PLC 패스웨이 똑같아요.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를 거쳐서 G프로틴이 액티베이션 되면 PLC가 액티베이션 되고 PLC가 하는 일이 PIP2를 자르는 일을 해요. 그래서 PIP2를 잘라서 보시면 윗부분은 리피드만 남아요. 그래서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이라고 얘기를 해서 DAG 이라고는 잘 말 안 해요. 그냥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이라고 풀네임을 보통 다 쓰고 거기에 어느 부분을 잘랐냐면 이노시톨 아까 비스포스페이트까지 있었죠. 비스포스페이트인데 원래 이노시톨 링하고 리피드하고 연결이 포스페이트로 되어 있어요. 원래 처음부터. 그런데 자르기를 그 포스페이트가 이노시톨 쪽으로 가게 잘라요. 그러니까 남는 위쪽은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이 되고 아래쪽에 이노시톨에는 1번은 원래 있던 거지만 원래는 연결시켜 주느라고 있었던 건데 지금은 뭔가 포스포릴레이션 된 것 같은 형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노시톨에 1번, 4번, 5번 3개가 포스포릴레이션 되어 있다. 그래서 이노시톨 1, 4, 5 3개 트리스 포스페이트 그래서 IP3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PLC 포스포 라이페이즈 C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PIP2를 잘라서 다이아실 글라이세롤과 IP3로 만드는 모리큘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건 거의 기계적으로. 그런데 하나만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숫자를 기억을 해주세요. IP3가 뭐냐면 1번은 원래 연결하느라고 붙은 거고
4번, 5번이 포스페이트가 붙어 있더라. 왜냐하면 다음 장에 이게 번호가 달라지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 5번. 그래서 145 트리스 포스페이트. 그래서 IP3라고 얘기한다. 하고 다이아실 글라이세롤과 IP3로 나눈다. PLC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럼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은 무슨 일을 하고 IP3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는 게 이제 그 아래 시그널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아래부터 The levels of many phosphoinositide in cells are dynamically regulated by extracellular signals, especially those that bind to receptor tyrosine kinase or cytokine receptors. 그러니까 이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패스웨이, 이런 PLC 패스웨이를 우리가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의 대표적인 패스웨이로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지만 다른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패스웨이나 사이토카인 리셉터 패스웨이에서의 메인 패스웨이이기도 해요. 얘가. 근데 PLC의 아이소폼이 좀 달라서 그렇지. 뭐 하여튼 그러고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조절이 된다. 여러 다른 패스웨이에 의해서도. PIP2 그러니까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비스포스페이트 PIP2 4번 5번이에요. is also cleaved by the plasma membrane associated enzyme 포스폴라이페이즈 C에 의해서 이제 잘리기도 하는데 잘려서 generate two important second messengers one to diacylglycerol 그냥 diacylglycerol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lipophilic molecule that remains associated with the membrane 멤브레인에 리피드 라이포필릭 하니까 딱 붙어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이노시톨 145 트리스포스페이트 IP3 얘는 이제 그 부분은 멤브레인에 붙어 있다가 잘려서 떨어져 나와서 which diffuse in the cytosol로 쫙 가요. Hormone binding to receptors coupled to either GO or GQ protein induce activation of beta isoforms of PLC 베타.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G 알파는 아데닐 사이클레이즈 액티베이션 시켰고 GS 알파는 액티베이션 시켰고 GI 알파는 이니비션 시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G 알파 서브 유닛이 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게 뭐냐도 결정하고 그 다음 거를 액티베이션 시킬지 인액티베이션 시킬지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다음 게 다르잖아요. PLC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르냐 하면 G 알파 서브 유닛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관여하는 G 알파 서브 유닛이 GO나 GQ라는 게 관여를 하더라. 그 정도. 기억하세요. PLC 베타예요, 얘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은 뭐하고 IP3는 뭐 하느냐.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은 IP3는 그 다음 봅시다. 이노시톨 145 트리스포스페이트 IP3 triggers release of calcium from the endoplasmic reticulum. 그냥 기본적으로 IP3 하면 셀 내 칼슘 레벨을 높인다. 이건 기계적인 얘기예요. IP3가 이제 사이토졸로 촥 분비가 되면 그 다음 페이지 그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림이 좀 흐리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잘 그려져 있나요? 뭐 어쨌든 포스폴라이페이즈 C가 보여요. 제일 위에 포스폴라이페이즈 C가 보이고 이게 멤브레인에 PIP2가 이렇게 보이죠? PIP2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박혀 있으면 포스폴라이페이즈 C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걔를 잘라요. 1번 다이아실 글라이세롤과 IP3로 잘라요.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은 당연히 리피드에 묻혀서 남아있고 IP3는 사이토졸로 분비가 되는데 IP3가 죄송합니다. IP3가 하는 일의 대표적인 일 아니 뭐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IP3 하면 셀 내 칼슘 레벨을 높인다라는 건데 셀 안에 여기서 말하는 건 사이토졸이에요. 사이토졸의 칼슘 레벨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레귤레이션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농도가 높아지면 바로 얘를 사이토졸에 있는 칼슘 레벨이 높아졌다. 그걸 없애려면 두 가지죠.
밖으로 퍼서 버리거나 아니면 셀 안에 저장하거나, 저장하는 창고가 있으면 저장을 하거나. 근데 셀 내에 저장 창고가 있는데 거기가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ER에서 대부분의 칼슘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ER의 칼슘 레벨은 굉장히 높이 저장되어 있고 사이토졸의 칼슘 레벨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IP3가 척 사이토졸로 와서 ER에 있는 칼슘 채널을 촥 여는 거예요. ER의 칼슘 채널을 촥 열어버리면 ER에 있던 칼슘이 사이토졸로 확 나오겠죠. 그래서 셀 내에 칼슘 레벨이 갑자기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세컨드 메신저가 뭐라 그랬어요? 퍼스트 시그널이 와서 대부분 시그널 모리큘 프로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다가 중간에 갑자기 어떤 케미컬의 양이 쫙 늘어나서 그 늘어난 케미컬이 시그널을 또 전달해 주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아까 사이클릭 AMP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데닐 사이클레이즈가 사이클릭 AMP 많이 만들어주면 걔의 양이 쫙 늘어나면서 다음 일을 하니까 아데닐 사이클릭 AMP도 세컨드 메신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 메신저로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다이아실 글라이세롤과 IP3도 대표적인 세컨드 메신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칼슘도 급격한 양의 증가로 인해서 얘도 보통은 세컨드 메신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IP3 뭘 하느냐라고 하면 ER로 가서 칼슘 채널을 열어서 셀 내, 사이토졸 내의 칼슘 레벨을 급격히 높이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배워야죠. 그러면 그 칼슘은 뭐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배우고. 그러면 칼슘이 하는 일 중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 뭐가 보여요? 칼슘이 하는 일처럼 보이는 게 PKC에 가서 붙었죠. 칼슘이. 보이나요? IP3 2번에서 IP3 게이티드 칼슘 채널을 여니까 ER에 있던 칼슘들이 사이토플라즘으로 촥 나왔고요. 나온 칼슘이 프로틴 카이네이즈 C라는 것에 붙었어요. 앞에서 배운 건 프로틴 카이네이즈 A예요. A고 여기서는 이제 프로틴 카이네이즈 C가 나오고, 프로틴 카이네이즈 C는 원래 프로틴 카이네이즈 C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은 뭐의 역할이냐면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의 역할이에요. 원래는 다이아실 글라이세롤, 아까 PIP2를 PLC가 자르면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은 멤브레인에 남아있고 IP3가 채널을 열어서 칼슘을 증가시켰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다 얘기하기를 IP3는 ER로 가서 칼슘 레벨을 높이고 남아있는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을 하는 게 뭐냐? PKC 액티베이션이다 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이 칼슘이 PKC 액티베이션을 조금 도와주는데, 아니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이게 시그널을 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숙제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떤 시그널이 왔어요. 시그널이 와서 리셉터가 뭐 모양이 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아주 쉽게 바로 옆에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옆에 어떤 모리큘이 와서 얘 모양이 변하면 거기가 쭉 붙어요. 쭉 붙고 뭐 떨어지는 거, 붙어서 뭔가 떨어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걸 정확히 보고 어떻게 바로 그렇게 딱 가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 멤브레인에 같이 있던 애는 어떻게 움직이다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시그널 모리큘들이 원래는 사이토플라즘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퍼져 있다가 멤브레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을 사이토졸에서 보고 정확히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게 셀 내부가 셀을 터트리면 뭐 거기 단백질도 많고 뭐 대부분 물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지만, 셀 안은 절대 물속이 아니에요. 물속이 아니라서 거기 어떤 물이라면, 차라리 물이라면 어떤 프로틴이 있다가 얘가 디퓨전 되면서라도 사막에서 이렇게 우연히 길찾기를 하다가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셀 안은 실제로는 미로 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평생 이 프로틴이 뭐 우리가 셀 안에 넣어주면 가다가 만나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날 필요가 없는 프로틴은 이 셀이 처음에 생겨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만나고 만나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셀 안은 뭐 이렇게 거의 뭐 그런 느낌 있죠. 우리 예전 미래를 상상하면 위로 차가 다니는데 유리관으로 차가 이렇게 공중을 막 떠서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뭔가를 만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프로틴의 펑션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프로틴이 이 펑션을 잘 몰라요. 모르면 이 프로틴의 펑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프로틴이 뭐랑 붙느냐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붙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투하이브리드 하던 뭔가 셀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뭔가 이 프로틴이 그러면 뭐랑 붙어서 어떻게 하는 데거든요. 뭐랑 붙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틴이 여기 있다가 액티베이션이 되려면 1이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쓱 가는 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프로틴이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거를 퍼나르는 버스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을 아까 말한 그 리크루트라는 개념을 써서 리크루팅하는 모리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이토졸에 있는 프로틴이 얘가 멤브레인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뭔가 시그널에 의해서 이 버스가 움직여서 얘한테 데려다 줄 거다. 근데 그 버스의 역할을 칼슘이 한다고 해요. PKC. PKC는 원래 사이토졸에 있으면 그냥 인액티브한 상태예요. 인액티브한 상태고 다이아실 글라이세롤, 멤브레인과 만나야 액티베이션 되는데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이 많이 생겼는지 PKC가 저 멀리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이 칼슘이 자기 몸에 딱 와서 붙으면 그런 걸 센싱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지금 칼슘이 왜 나왔을까? 나온 거는 IP3가 많이 나와서 이게 ER에서 튀어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프로틴이 그렇게 똑똑한지는 몰라도 멤브레인에 지금 다이아실 글라이세롤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돼서 얘를 멤브레인 쪽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IP3가 칼슘 레벨을 높이고 칼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많은 일들을 해요. 많은 일들을 하는데 지금 이 PKC를 중심으로 보면 PKC와 바인딩해서 PKC를 멤브레인으로 가주게 하는 역할도 하고 정말로 PKC가 액티베이션 되는 것은 다이아실 글라이세롤과 바인딩을 해서 얘가 모양이 변하면서 액티베이션 되면 이 PKC가 하는 일이 카이네이즈니까 여러 개의 서브스트레이트를 카이네이션 시켜서 무언가 일을 하겠죠. 12페이지 거기 아래 글을 보면 Calcium calmodulin complex mediates many cellular response to external signals. 제목은 제목이고 Localized increase in cytosolic calcium in specific cell types are critical to its function as second messenger. 이제 칼슘이 쫙 높아지면 하는 일들이 많아요. Acetylcholine stimulation of G-protein coupled receptor in secretory cells of pancreas and parotid gland induced an IP3 gate rise in calcium that triggers the fusion of secretory vesicle with the plasma membrane and release of their content into the extracellular space. 뭐 칼슘 IP3가 많이 열리면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IP3가 보통 셀 내에 칼슘 레벨을 높인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칼슘을 셀 밖으로 릴리즈하는 그런 데 관여하기도 하고 secretion of insulin from pancreatic beta cells also is triggered by calcium, although the increase of calcium occur in different mechanism. 읽어도 잘 모르겠네요. 넘어갑시다. Calcium calmodulin complex activates myosin light chain kinase, which regulate the activity of myosin in the muscle. 여기 보니까 칼슘 칼모듈린 컴플렉스라는 게 나와요. 칼모듈린이라는 프로틴에 이 칼슘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봤을 때 칼슘이 아까 PKC랑 바인딩해서 PKC를 멤브레인으로 올려준다라는 얘기도 했고 칼모듈린이라는 프로틴하고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 칼모듈린이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이즈. 마이오신이 뭐죠? 액틴 마이오신 할 때 그 마이오신이잖아요. 셀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셀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그 마이오신이 뭐 라이트 체인, 헤비 체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라이트 체인을 카이네이션 시키는 것,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걔가 또 머슬셀, 그 이동에 관련된, 운동에 관련된 그런 영향도 주기도 하더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in certain cells, the rise in the cytosolic 칼슘이 늘어나면 following receptor signals via PLC generated IP3, 이런 PLC에 의한 IP3가 늘어나서 칼슘이 늘어나면 leads to activation of specific transcription factors. 많은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액티베이션 되고요. 이 칼슘과 바인딩 하면서 in some case 거기에 칼슘이 빠져 있어요. 칼슘 칼모듈린 activates protein kinase that in turn phosphorylate transcription factors thereby modifying their activity of gene regulation. 그러니까 칼슘 칼모듈린이 직접, 그러니까 칼모듈린이 칼슘하고 바인딩이 되면 칼모듈린 프로틴이 직접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액티베이션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